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 K장녀라는 말이 있던데 제가 바로 그 대표적인 K장녀예요. 밑으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는데요. 저희 새남매는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된 지금도 저는 언니가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예쁜 옷도 물려입고 종종 다투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른 친구들과 싸우면 늘 내 편이 되어주는 평생을 함께 갈 또 다른 의미의 친구니까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저에게도 언니가 있긴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1년 전 어느 날 느닷없이 아빠가 어떤 언니를 데려왔어요. 고등학교 1학년이라 하더군요. 너희들 언니이자 누나야. 오늘부터 우리랑 같이 살 거니까 사이좋게 잘들 지내. 알겠지? 저와 엄마가 다른 언니였습니다. 매우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던 언니, 그리고 아빠 곁에서 아무 말 못하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던 엄마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답니다. 당시 저는 언니가 생겼다는 사실이 마냥 좋기만 했어요. 언니에게 잘 보이려 애써 밝게 웃었고 동생들이 시끄럽게 굴면 언니 공부해야 되니까 조용히 하라고 정말 많이 혼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저와 동생들에게 정을 주지 않았어요. 늘 집 밖으로 겉돌았죠. 그런 언니를 붙잡고 아빠는 참 많이도 다그쳤습니다. 공부는 아예 뒷전이고 담배 피우다 걸리고 동생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한다며 거의 매일 밤 큰 소리를 치셨죠. 하지만 언니는 아빠의 말을 건성으로 들었어요. 결국엔 학교도 안 가고 종종 외박도 하는 이른바 날라리가 돼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언니가 이해되기도 해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 엄마 아빠가 이혼하면서 엄마랑 둘이 살다가 엄마마저 다른 남자와 재혼하면서 갑자기 낯선 아빠와 새엄마 그리고 동생 셋이 생겼으니 어린 나이에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언니는 집에 있을 때 저희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엄마에게도 늘 퉁명스럽게 대했고요. 그리고 1년 뒤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언니는 아예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아빠가 눈 감기 전에 언니 얼굴 보고 싶다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도 일부러 병원에 안 갔던 언니였어요. 언니가 갑자기 가출을 하자 당시 엄마는 언니를 찾아 여기저기 백방으로 다녔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로는 친엄마의 집과 고모네 집을 왔다 갔다 하며 살았다더군요. 언니와 다시 연락이 된 건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예요. 학교 다녀왔더니 언니가 집에 와 있더라고요. 옆에는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는데 언니의 동거남이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살림을 차렸다고 했어요. 그 후로 언니가 집에 드나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올 때마다 늘 이것저것 챙겨가기 바빴죠. 김치를 비롯해 온갖 반찬을 털어가고 대놓고 엄마에게 돈을 달라고도 했어요. 그때 엄마는 갑자기 남편을 잃고 어렵게 식당을 차리셨는데 다행히 그 식당이 잘 돼서 저희 3남매는 크게 부족한 것 없이 살았거든요. 언니가 고모를 통해 그 얘기를 듣고 일부러 드나드는 것 같더라고요. 엄마가 식당 일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언니는 친구들을 여러 명 데려와 술을 마시며 음악을 크게 틀고 춤을 추며 놀았습니다. 그때마다 저와 제 동생들은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면 안 됐었죠. 한 번은 남동생이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언니에게 쌍욕을 듣고 엄청 두들겨 맞았는데 아마도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저도 언니가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티내지는 못했어요. 엄마가 참으면 나도 참아야 한다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제 여동생은 달랐습니다. 엄마, 왜 자꾸 큰언니한테 돈 줘? 주지 마. 그리고 우리 집 오지 말라고 해. 김치 얻어갈 거면 자기네 엄마한테 가라고 해. 동생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엄마는 언니의 요구사항을 모두 들어주었어요. 얼마 후 언니가 동거남과 헤어지고 또다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불쑥 청첩장을 들고 찾아왔더라고요. 결혼식장 혼주석에는 누가 앉을 건지 물었더니 친엄마가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결혼한다는 소식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온 거야. 하지만 굳이 참석은 안 해도 돼. 오지 말라면서 대체 왜 찾아온 걸까 그야 뻔했습니다. 결혼 명목으로 뭐라도 받아갈 속셈이었던 거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엄마는 언니에게 꽤 거액의 축의금을 준 걸로 알아요. 나는 안 가도 우리 집에서 한 사람은 가야지. 너가 가서 언니 축하해줘. 사진도 찍어오고 드레스 입은 거 보고 싶다. 엄마는 저에게 언니 결혼식에 참석하라고 했어요. 그치만 언니는 안 돼. 시댁에서는 나 외동딸인 줄 안단 말이야. 절대 아무도 오지 마. 굳이 콩가루 집안인 거 여기저기 알릴 필요 없잖아. 결국 언니 결혼식에는 아무도 가지 못했고 얼마 후 고모로부터 얘기 들으니 곧바로 아들도 낳고 형부가 하는 요식업이 매우 잘 돼서 넓은 아파트에 수입차를 끌며 산다더군요. 엄마는 참 다행이다, 잘 됐다. 엄마 아빠 사랑 못 받고 자랐는데 남편 사랑이라도 받고 사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하셨습니다. 저희가 다 같이 함께 살던 시절 언니가 한참 방황할 때 엄마는 그게 모두 본인 탓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빠 돌아가시고 늘 고모네 눈치를 보며 살았고 언니가 아예 집을 나갔을 때는 혼자 정말 많이 우셨거든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언니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같이 밥을 먹자더군요. 너희 회사 한 블록 뒤에 영어 유치원 있는 거 알지? 우리 아들 거기 다니잖아. 거기 연예인 애들도 되게 많이 다녀.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채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러 비싼 식당에 들어가 가장 비싼 메뉴를 시키더라고요. 아마도 자기가 지금 얼마나 잘 사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는 결혼 안 해? 언제까지 엄마 옆에서 살 거야? 장녀가 먼저 스타트를 끊어야 동생들도 따라가지. 안 그래? 장녀라. 저에게 장녀라고 하는 거 보니 언니가 우리를 가족이라 생각하지 않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도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저 역시도 결혼할 사람에게 언니의 존재를 알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고모에게 제 결혼 소식을 들은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예식장이 어디냐, 날짜는 언제냐, 몇 시냐, 남편과 아들 데리고 제 결혼식에 참석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너희 시댁에서 언니 있는 거 알아? 내 얘기는 했지? 그래도 내가 시댁 어르신들 뵙고 직접 인사드려야 되는 게 맞지 않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는 당당하게 우리를 숨겼으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까? 결국 언니는 제 결혼식에 왔고 보란듯이 시댁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더군요. 안녕하세요. 진즉에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늦었습니다. 제가 언니예요. 얘 친언니. 아, 엄마는 다르고요. 언니와 제가 많이 닮기도 해서 시댁 어르신들이 적잖이 놀라셨어요. 그때 저는 결혼식 엎어지나 했는데 다행히 무사하게 식은 끝났고 신혼여행 다녀와 사정 얘기를 들으신 시부모님은 혼자 엄청 소갈이 했겠구나. 어머니도 마음고생이 말이 아니었겠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려라. 죄송해 하실 거 없다고. 사람 인생이라는 게 다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사실 돌아가신 아버지는 전처와 전처 자식이 있다는 걸 엄마에게 숨기고 결혼하셨대요.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삼남매 키우며 살던 중에 언니의 친엄마가 재혼을 하면서 언니를 아버지에게 떠맡기는 바람에 모두 사실이 들통나게 된 거였죠. 저라면 전처 자식 거두지 못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받아준 엄마가 참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결혼 후 저는 시댁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아빠 없이 자랐다는 소리 듣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고 무엇보다 엄마와 동생들에게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4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차남이고 이미 시댁 조카들이 있어서 굳이 큰 부담 갖지 말자 했고 남편도 시댁도 아이 재촉은 없었지만 저는 그게 아니었어요. 어서 빨리 아이 낳아 완성된 가정을 꾸리고 싶었거든요. 물론 겉으로는 티 안 냈지만 제 속은 아무도 모르게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 속을 더 뒤집어 놓은 인물 바로 언니였어요. 걸핏하면 전화해서 애는 왜 안 낳냐, 일부러 안 낳는 거냐, 신랑이 널 멀리하느냐, 요즘 아무리 애 없이 사는 부부 많다지만 애 있고 없고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냐. 그러다 부부 사이 멀어지는 거 한순간이다. 그러다 남편 바람난다. 여자한테는 애가 힘이다 등등등 시부모님도 하지 않는 따가운 소리들을 쏘아댔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미웠어요. 진심으로 걱정해서가 아닌 의도적으로 내 속을 뒤집어 놓으려는 얘기라는 걸 알기에 더욱더 화가 났습니다. 맘 같아서는 눈 부릅뜨고 대들고 싶었지만 어쩌면 그게 언니가 바라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를 악물고 참았죠. 결국 저는 남편과 상의해 인공수정을 시도했고 바로 예쁜 딸을 낳았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은 후에도 언니의 모진 소리는 계속됐어요. 네가 노산이라 그런가 애가 유난히 작다. 모유는 잘 먹이는 거야? 젖은 제대로 나와? 원래 애들은 하루하루 쑥쑥 크는데 얘는 어째 좀 발달이 느린 것 같네. 이제는 저도 엄마가 됐습니다. 내게 모진 말 하는 건 참아도 제 딸에게 뭐라고 하는 건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내 딸 내가 알아서 잘 키우고 있고 병원에서도 모든 게 정상이라니 걱정 말라고요. 그리고 마치 언니는 애를 셋넷 낳은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제발 부탁이니 지나친 간섭은 말아달라 했어요. 그랬더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걱정돼서 하는 소리잖아. 나 네 딸 이모야. 이모가 조카 걱정도 못해? 당당하게 이모라면서 언니는 저 애 낳았다고 선물 한번 보낸 적 없었고요. 제 딸아이를 이모답게 안아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놈의 간섭은 멈추질 않았어요. 둘째 낳아라, 아들 낳아야 된다. 요즘 아무리 딸이 대세라지만 괜히 아들이 아니다. 옛날 사람들이 아들 했던 거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다. 네 남편 생각해서 아들 낳아라. 그래야 시댁에 면이 선다 등등 정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한 번은 자다 깨서 남편 붙잡고 펑펑 운 적도 있어요. 저의 이런 스트레스에 엄마가 말씀하시길 참아. 그리고 되도록 언니한테 잘해. 네 언니 불쌍한 애야. 시집가서 아들 낳고 잘 사는데 어딜 가서 자랑하겠니. 그래도 피부치라고 너랑 살갑게 지내고 싶어서 그러는 걸 거야. 누가 뭐래도 네 언니잖니. 어지간하면 네가 참고 잘 지내. 엄마를 생각하면 늘 불쌍하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저는 엄마의 말을 거스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꾹 참으며 지냈습니다. 그러다 제 여동생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동생은 언니에게 알리지 않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고모를 통해 언니에게 소식이 들어갔고 언니는 저 때와 다르게 더 적극적으로 언니 자격을 내세웠어요.
상견례부터 참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적어도 날 언니로 생각했다면 이러는 거 아니야. 어쩜 이번에도 나 모르게 결혼하려고 하니? 나 엄연히 니네 언니야. 사촌 언니도 아니고 친언니라고. 동생이 싫다고 난리쳤음에도 언니는 기어코 엄마 팔짱을 끼고 상견례에 참석했습니다. 때문에 모두가 불편했던 상견례를 마치고 동생과 언니 사이에 큰 말다툼이 생겼는데요. 동생은 언니에게 할 말 못할 말을 모두 쏟아내더라고요. 언니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 있냐. 매일 이것저것 가져가기만 했지. 엄마한테 딸 노릇한 것도 없지 않느냐. 자기 결혼식에 못 오게 하고 우리 결혼식에 왜 오려고 하느냐. 일부러 엿먹어봐라 하는 거냐. 계속 이렇게 우리 가족 힘들게 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가출하고 20살 때 동거했던 과거까지 형부한테 다 말할 거다. 내가 못할 것 같냐. 동생 입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걸 예상 못했던 언니는 부들부들 떨며 동생의 따귀를 날리더군요. 저도 한번 때려본 적 없는데 동생이 뺨 맞는 걸 보니 순간 이성을 놓았지만 나까지 언니한테 대들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구나 싶어 가까스로 참았어요. 그리고 언니는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동생은 죽어도 다시는 언니 얼굴 보지 않겠다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엄마의 바람처럼 어떻게든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언니의 마음을 떠볼 수 있는 조금 특별한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부부가 아파트 청약받게 되었는데 중도금 때문에 엄청 쪼들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요. 고맙게도 엄마와 동생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긴 했지만 마지막 중도금 내야 할 때가 되니 어디서든 돈을 융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 돈을 빌려보기로 했어요. 솔직히 무리해서 대출 받을 수도 있었지만 제가 바짝 숙이고 들어가면 언니의 마음이 풀릴 것 같기도 했고 무엇보다 언니를 떠보고 싶었거든요. 틈만 나면 돈 많다고 자랑하던 언니가 진짜 돈을 빌려줄지 매우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어요. 딱 300만 원이었는데 너도 참 딱하다. 3천도 아니고 고작 300이 없는 거야? 네 신랑은 뭐 하는 사람이길래 와이프 시켜서 돈을 빌리게 하니? 예상대로였어요. 돈 얘기를 꺼내자마자 언니의 따가운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냐? 그러게 처음부터 집 있는 사람한테 시집 갔어야지. 어쩌자고 가진 거 없는 사람과 결혼했냐? 아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앞으로 애한테 들어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 돈 300이 없어 이 궁상이냐? 너희 시댁에서는 아들한테 집도 안 사주고 뭐하냐? 물려받을 재산도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다 네가 아들을 안 낳아서 그런 거다 등등등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군요. 그러더니 결국 그깟 300 바로 보내줄게. 그리고 이자 같은 건 안 줘도 되는데 대신 너 우리 집에 와서 살림 좀 해주라. 마침 우리 일하는 아줌마가 자기 딸 산후조리 해준다고 그만뒀거든. 난 하루 종일 우리 아들 학원 챙기느라 집안일 할 겨를이 없어. 역시나였습니다. 언니가 그냥 빌려줄 리가 없죠. 도대체 언니는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가족이 언니에게 무슨 잘못을 했길래 사사건건 못되게 구는 걸까? 본인의 불우했던 처지는 10분 이해하지만 저나 제 동생들이 언니 것을 직접적으로 뺏은 건 없잖아요. 혹시 아빠를 독차지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하지만 아빠는 너무 일찍 돌아가셨고 저희 막내는 아빠 얼굴조차 기억 못한답니다. 언니에게 돈을 빌리긴 했지만 일주일 만에 갚아버려서 살림을 대신해줄 필요는 없었어요. 그리고 언니 아들이 국제학교에 입학하는 바람에 두 모자는 제주도로 가버렸죠. 한동안 얼굴 볼 일 없어서 몸은 편했지만 언니는 여전히 틈만 나면 전화를 걸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래서 다들 제주도 하나 봐. 공기가 달라.
그리고 여기에 와 있는 애엄마들 다들 있는 집 사모들이라 그런지 수준이 완전 달라. 너 언제 한번 엄마 모시고 제주도 내려와라. 더 늦기 전에 엄마 호강시켜줘야지. 니네 엄마 평생 고생만 하고 좋은 구경 한 번 제대로 한 적 없잖아. 딸내미한테만 정성 들이지 말고 엄마 좀 챙겨. 이제는 저도 언니의 잔소리에 익숙해져서 그냥 그러려니 한 귀로 흘릴 줄도 알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혼자 있는 형부 좀 들여다보라며 형부 가게에 가보라고 하시더군요. 형부는 대학가에서 식당을 2개나 하고 있었고 워낙 맛집으로 소문나 월 매출이 어마어마한 유명 맛집 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식당 2곳 모두 형부는 보이질 않았어요. 전화를 해봐도 받질 않았고요. 다음날 다시 형부에게 전화를 했는데 처제, 어제 왔었구나. 가게는 나 없이도 잘 돌아가서 자리 비울 때 많아. 어제 그 시간에 골프 연습장에 있었을 거야. 이따가 5시쯤 가게로 와. 이렇게 시간 약속을 하고 다시 형부 가게를 찾았는데 이번에도 형부는 없더라고요. 잠시 후 멀리서 형부의 차가 다가오길래 반가운 마음에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운전석에서 형부가 아닌 낯선 여자가 내리고 조수석에서 형부가 내리더군요. 제가 형부라고 부르자 여자는 제 시선을 피해 다른 곳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순간 형부의 표정도 살짝 봤는데 분명 뭔가가 이상했습니다. 형부와 잠깐 차 한잔을 하고 돌아오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혹시 바람일까? 에이 설마 차 좀 같이 탔다고 다 바람인가? 괜히 이상한 소설 쓰지 말자 했죠. 그런데 소설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리얼한 현실이었고 생각보다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제 남동생 친구가 형부네 가게에서 알바를 했는데 언니가 제주도로 내려가기 훨씬 전부터 젊은 여자 알바생과 눈이 맞아 가게는 직원들에게 맡기고 허구한 날 그 여자와 놀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 여자애 중국에서 유학 오는데 고시원 살다가 매형이 오피스텔 얻어줘서 거의 같이 산대. 이미 그 동네에서 알 사람은 다 안다던데. 얼마 전에는 중국에서 그 여자의 가족들까지 왔었대. 그랬습니다. 형부는 단단히 바람이 났던 거예요. 문득 전에 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형부는 일밖에 모른다. 가게에서 잘 때도 많아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 숱하다고 했던 얘기들. 고민이 됐습니다. 이걸 언니한테 말해야 되나? 며칠 후 언니에게 안부 전화를 했는데 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여전히 제주도 일상에 대한 자랑질하기에 바빴습니다. 얘기를 듣다가 슬쩍 떠봤어요. 형부 혼자 내버려둬도 괜찮냐? 거기 대학 가라 젊은 여자들이 많다던데 걱정도 안 되냐고요. 그랬더니 역시 언니는 오히려 저를 나무라더라고요. 네가 드라마를 너무 많이 보는구나. 주말 부부면 다 바람나니? 니네 형부는 술도 여자도 관심 없어. 죽어라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너는 네 형부가 바람이라도 났으면 좋겠어? 처음엔 실실 웃으며 말하더니 점점 화를 내더라고요. 내가 잘 사니 질투나서 그러는 거냐? 자기네 부부한테 무슨 문제라도 생기길 바라냐? 네 남편 단속이나 잘해라. 애 키우면서 어쩜 그렇게 천박한 생각을 하냐 등등등. 생각해보니 아무리 언니라지만 남의 부부 일에 간섭해선 안 되는 거였고 더욱이 언니 일에는 모른 척하는 게 1000번 100번 맞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형부의 바람은 가벼운 바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결국 사달이 일어나고 말았죠. 형부가 가게 하나를 문 닫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워낙 경기도 안 좋고 대학가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 그랬겠지 싶었어요. 또 워낙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니 나름의 계획이 있겠거니 했는데 자정이 넘은 시간 언니가 술에 취해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짜고짜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친엄마랑 살다가 아빠 손잡고 우리 집에 왔을 때 네가 날 보던 눈빛을 잊지 못하겠다.
마치 자기를 거짓 쳐다보듯 하지 않았냐. 이제와 얘기지만 엄마한테도 불만이 많다. 말로만 딸이었지 단 한 번도 따뜻하게 대해주지 않았고 네 동생들도 마찬가지다. 싸가지 없게 대들기나 하고 가족으로 대해준 적 없었다. 아빠 돌아가셨을 때도 자기를 진심으로 챙겨준 사람 없었다. 나는 늘 그게 서러웠고 섭섭했다. 니들이 뭔데 나를 무시하느냐. 언니가 갑자기 왜 이럴까 싶었죠. 단순하게 신세한탄 하려고 전화한 걸까. 늘 잘난 척만 하더니 느닷없이 왜 옛날 얘기를 쏟아내며 서럽다고 하는 걸까. 왜 그러냐, 무슨 일이라도 있냐 물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무슨 일이라도 있길 바라냐며 또 화를 냈어요. 늘 같은 패턴이지만 언니가 이렇게 흥분할 때는 대꾸 없이 들어주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언니는 제주도 생활을 접고 서울로 돌아왔어요. 아들이 국제학교에 적응을 못해 돌아왔다고 하는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더라고요. 형부가 언니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함께 살던 여자애가 아이를 가졌대요. 도저히 헤어질 수 없다고 했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 언니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제 여동생은 다 자업자득이지 뭐라며 외면하자 했지만 전 그럴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 옆에 있어줘야 될 것 같아 언니를 만나러 갔는데요. 너 알고 있었지? 그래서 나한테 형부 단속하라고 한 거지? 어떻게 다 알면서도 나한테는 모른 척한 거야? 그러고도 네가 동생이니? 네가 사람이야? 이번에도 제가 죽일 년이었습니다. 하다 일부러 그 여자 소개시켜준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선은 진정을 시키고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가 급선무였죠. 이럴 때는 친정 식구들이 나서서 도와주는 게 맞으니까요. 언니의 친어머니는 재혼 후 낳은 아들네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언니가 친엄마한테도 우리한테 했던 거 못지않게 수시로 악담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딸을 버리고 시집을 가냐, 새끼보다 남자가 먼저냐, 딸 버리고 새로 시집 가니 행복했냐 등등 가슴에 못 박는 말을 일삼았고 그쪽 동생들에게도 못할 짓을 많이 했더라고요. 동생들이 어릴 때는 볼 때마다 손찌검을 해서 눈에서 피가 나 응급실에 달려간 적도 있고 그쪽 새아빠 지갑에 손을 대기도 하고 나이 들어서는 걸핏하면 돈 빌려가서 안 갚는 일이 다반사였다고 해요. 형부가 처음 가게 차릴 때도 친엄마와 동생들 돈을 엄청 갖다 썼다고 합니다. 물론 갚지도 않았고요. 그러니 그쪽 집에서도 언니라면 진절머리를 치는 상황이었죠. 저도 어릴 때부터 언니한테 당한 서름을 생각하면 눈이 질끈 감기고 어금니에 힘이 들어가지만 그래도 언니 편이 되어주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바람나서 상간녀가 임신을 하고 이혼까지 요구하는 상황이니 도무지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언니는 끝까지 저의 진심을 의심했습니다. 위선 좀 그만 떨어. 너 솔직히 기분 좋잖아. 이렇게 되길 바랬던 거 아니니? 너는 돈 몇백 없어서 여기저기 손 벌리는데 나는 몇백만 원짜리 가방 들고 다니고 내 아들은 국제학교 다니는데 네 딸은 만화 영화나 보면서 영어 공부해야 되고 솔직히 열받았지?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 누군가를 따라가려다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면 아싸리 그 사람이 철저히 망하길 바라거든. 너도 딱 그랬던 거 아니야? 동생한테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할까 사람이 만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신의 처지가 힘든 건 알겠지만 위로해주고 도와주려고 온 동생에게 할 소리는 아니잖아요. 저런 소리를 들으니 저도 사람인지라 속에서 뭔가 욱하고 올라왔어요. 왜 사람 마음을 몰라주는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와 우리 가족에게 못된 말만 하는지 생전 처음으로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요. 그랬더니 언니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눈에 불을 켜고 고함을 지르더군요. 착한 척 좀 그만해.
가족도 아닌 게 어디서 가족 행세야? 왜? 내 꼴이 우스워? 이혼하게 생겼다니까 신나니? 그런 소리를 들으니 언니 눈 못지않게 제 눈에도 불이 켜지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자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동안 쌓아두었던 온갖 감정 섞인 말을 퍼부었어요. 언니 대접받고 싶으면 언니답게 행동해. 나도 사람이야. 엄마와 나 동생들이 무슨 잘못이 있어 틈만 나면 이 난리인지. 우리가 그렇게 만만하냐. 우리한테 언니는 없어도 그만이다. 우리 삼남매 남부럽지 않게 사이좋고 엄마한테 효도한다. 이젠 제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말없이 사라지고 말없이 찾아온 사람은 언니다. 그것도 항상 아쉬울 때만 찾아오지 않았느냐. 친엄마네 동생들한테 어떻게 했는지도 다 얘기 들었다. 그게 사람이 할 짓이냐. 혼자 피해자인 척 징징대지 좀 말아라. 진짜 피해자는 언니 때문에 피곤한 가족들이다. 제발 사람답게 좀 살아라. 제 얘기를 듣던 언니는 넋을 놓더군요. 그리고 저는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얘기까지 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언니. 앞으로 동생 없는 셈 치고 살아. 나도 이제 언니 없으니까. 언니의 대답을 듣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나오는데 미친 듯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뭘까? 언니에 대한 미안함인지 아니면 후련함인지 분명한 건 언니에게 처음으로 솔직한 얘기를 털어놨다는 거였습니다. 언니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 동생은 잘했다며 박수까지 쳐주었지만 엄마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좀 참지 왜 그렇게 독한 말을 했냐고요. 저는 늘 엄마까지 언니의 눈치를 보는 게 싫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제가 방패막이가 되려고 했는데 방패 노릇도 한계는 있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가족은 이제 언니와 영 끊었으니 그런 줄 알아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언니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다 다시 언니를 보게 된 건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고모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와 동생들 모두 함께 조문을 갔는데 거기에 언니가 있더라고요. 엄마는 오랜만에 만난 언니의 손을 잡고 너무 반가워하셨고 언니도 그런 엄마를 껴안으며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요즘엔 어떻게 지내는지 형부와는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저와 동생들은 언니와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 엄마가 말씀하시길 이혼 안 했대. 애 생각하면 이혼하지 말아야지. 신랑 가게도 둘 다 접었다는데 어떻게 뭐 해먹고 사는지 차마 묻기도 그렇고. 에휴, 좀 잘 살면 좋겠는데. 궁금한 게 많았지만 엄마도 꼬치꼬치 묻지는 못했나 봐요. 그때 옆에서 얘기를 듣던 남동생이 그제서야 혼자 알고 있던 사실을 털어놓았는데요. 나는 누나 소식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 내 친구가 매형네 가게 인수해서 지금 거기서 이자카야 하고 있거든. 난 요즘도 거기 종종 가는데 매형이 가게 둘 다 팔고 중국으로 떠났대. 그 바람난 여자애가 딸을 낳았는데 셋이 같이 갔나 봐. 누나랑 아들이랑 둘이서만 서울에서 살걸. 끝까지 이혼 못 해주겠다고 했대. 알면서 그동안 왜 말 안 했냐 물으니 어차피 우리랑은 영 끊었으니 남이라 생각했고 얘기해봤자 엄마랑 큰 누나는 또 불쌍하다 할 거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했을 게 뻔하니 일부러 말 안 한 거라고 하더군요. 여동생도 이미 알고 있었고 저와 엄마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죠. 엄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한없이 미워서 이제 내 인생엔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살 생각이었는데 사정 얘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이상한 게 좋아했던 사람을 잊는 것보다 미운 사람 잊기가 더 힘들더군요. 그날 이후 순간순간 언니 생각이 났습니다. 대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남편도 없이 아들과 둘이 생계는 어떻게 꾸려갈까? 눈 딱 감고 먼저 연락해볼까 수도 없이 전화기를 들었다 놨습니다.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면 먼 발치에서라도 보겠는데 그마저도 모르니 마냥 답답하기만 했어요. 제발 큰언니 걱정 좀 그만해. 우리 당한 걸 생각해보라고. 큰언니 집에 오면서 그 언니만 혼자 방 썼고 우리는 셋이 한 방에서 잤잖아. 그뿐이야? 큰언니 밥 안 먹는다고 엄마가 따로 상 봐서 언니 방에 넣어주고 그랬잖아. 그걸 또 제대로 먹기나 했어? 일부러 침 뱉고 다 엎어놓고 나중엔 동거남 데려와서 술 마시고 춤추고 난리치고 자기 혼자 피해자 코스프레 하면서 엄마 돈 다 갖고 가고 정작 자기는 언니 결혼할 때 축의금 10만 원 낸 게 전부잖아. 엄마랑 언니가 다 받아주니까 신나서 더 그랬던 거 몰라? 그냥 알아서 살게 냅둬. 아무리 퍼주고 잘해줘봤자 고맙다는 소리 한마디 못 들을걸? 동생 말이 다 맞습니다. 언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에겐 항상 받는 게 당연하고 화내도 괜찮고 하고 싶은 말 모두 쏟아내도 아무런 죄책감 없는 그야말로 우리를 쓰레기통 같은 존재로 생각했죠. 그런데 왜 저는 언니에게 자꾸 마음이 쓰일까요? 제가 천성이 착해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저도 순하기만 한 사람은 아니라서 직장에서 나름 무섭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저의 이런 의문에 직장 선배가 그러더군요. 너가 장녀라 그래. 장녀의 특징이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거든. 선배의 말을 들으니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제가 언니에게 해줄 건 없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시아버지가 아프셔서 대학병원을 드나들게 됐는데요. 바로 거기서 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도 아닌 정신과 병동에서요. 저를 보고 흠칫 놀라던 언니의 얼굴, 곧바로 제 시선을 피하는 듯 했지만 저는 그저 반가운 마음에 언니에게 달려갔죠. 여긴 어쩐 일인지 어디가 아픈 건지 물었더니 아들 때문에 왔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매일매일 이상한 행동을 보여 동네 병원을 다니다 치료가 안 돼서 대학병원까지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연 끈차고 큰 소리 쳤었는데 다시 언니를 보니 눈물이 날 만큼 반갑더라고요. 명품으로 휘감고 늘 당당해 보였던 모습은 어디 가고 그 사이 맘고생이 심했는지 행색도 말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사는지, 형부랑은 어떻게 된 건지, 밥은 잘 챙겨 먹고 사는지 묻고 싶은 게 너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시아버지를 모셔야 했고 언니도 아들을 챙겨야 했기에 그날은 길게 얘기 나누지 못하고 헤어졌는데요. 그날 밤 언니에게 카톡을 보내 서둘러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만났는데 밥을 먹자고 했더니 술을 먹자더군요. 근처 고깃집에 들어가 언니는 앉자마자 메뉴도 보기 전에 소주를 주문했습니다. 술 쉴 틈도 없이 소주 석 잔을 안주 없이 연거푸 마시고 그제야 한숨을 돌린 듯 모든 걸 털어놓더라고요. 아들과 함께 제주도에 있을 때 형부가 제주도 내려오는 일이 뜸해지고 생활비도 점점 적게 보내더래요. 처음엔 그냥 장사가 안 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얼마 후 형부가 아닌 상간녀로부터 직접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내가 당신 남편의 아이를 가졌다. 이미 배가 많이 불러 지을 수도 없다. 나는 당신 남편과 함께 살고 싶다. 이해해달라. 부탁이니 이혼해달라. 처음엔 누군가 장난치는 거라 생각했는데 남편에게 확인했더니 모두 사실이었고 이미 두 사람이 같이 산 지 2년 가까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언니가 워낙 드센 사람이라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어요. 분명히 상간녀 머리채를 잡고도 남을 사람이었는데 곧바로 서울에 와서 형부와 그 상간녀를 본 순간 아무것도 못하겠더래요. 그 사람 내 남편이 아니더라. 눈빛, 표정, 행동 하나하나 이미 그 여자의 남편이었어. 형부는 법적으로 해줘야 하는 게 있으면 모두 해주겠으니 제발 이혼해달라 사정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언니는 아직도 이혼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상간녀가 아이를 출산하고 가게를 정리한 형부는 곧바로 중국으로 떠나버렸고 아들에 대한 양육비만 꼬박꼬박 보내고 있대요. 홀짝홀짝 소주를 마시며 모든 걸 털어놓는 언니의 얼굴. 그동안 제가 알던 언니가 아니었어요. 언제나 눈에는 도끼가 서려 있었고 늘 깔보는 듯했던 저에 대한 시선은 어디로 가고 이미 얻어맞을 대로 얻어맞아 모든 걸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솔직히 언니의 이런 초라한 모습을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언젠가 한 번쯤은 언니의 무너진 모습을 볼 수 있겠지 기대도 했었고요. 그런데 막상 현실이 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프더라고요. 그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뭐 때문에 멀리 떠나간 사람 붙잡고 있느냐, 아직 늦지 않았으니 다른 인생 살 수 있을 거라 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아니, 나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그 사람마저 놓으면 나한테는 아무도 없잖아. 너 그거 모르지? 나한텐 가족이 가장 불편했어. 우리 엄마 다른 데 시집가서 이미 딴 집 사람 됐고 정 하나 없던 아빠가 느닷없이 찾아와 다른 식구들이랑 살자는데 그게 쉬웠겠니? 나 그때 17살이었어. 나도 너무 어렸다고. 너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거 잘 알아. 그런데 그것도 싫었어. 너랑 네 동생들과 잘 지내면 내가 더 불쌍해 보일 것 같았거든. 갈 데 없으니까 엉겨붙는 거라 생각할 것 같았어. 그때 난 어디에도 마음 줄 데가 없었어. 그렇게 30년 전 언니의 심정을 이제야 듣게 됐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소녀가 얼마나 자존심 상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어쩌면 당시 언니는 반항하고 일탈하는 것밖에 달리 길이 없었구나 싶더라고요. 이쪽 집도 저쪽 집도 나만 없으면 모두 평화로웠을 거야. 그런데 그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 그래서 발악했던 거야. 내 존재감 알리려고. 하지만 그렇게 못된 짓 하면서 내 마음은 편했겠니? 밤마다 늘 후회했어. 그러다 그게 습관이 돼버린 거야. 우리한테 못되게 했듯이 형부와 상간녀에게 똑같이 해주라고 했어요. 이 남자는 엄연히 내 남자다. 네가 뭔데 내 남편을 뺏어가느냐. 막 따지고 당신 아들 엄마가 나다. 젊고 예쁜 여자만 눈에 들어오고 아들과 마누라는 버려도 되는 거냐. 당당히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씩 웃으며 고개를 젓더라고요. 해본들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들의 상태도 물어봤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길래 대학병원까지 다녀야 하는지. 나는 엄마도 아빠도 누군가랑 나눴어야 했는데 아들은 달랐어.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오로지 내 사람. 걔 태어나고 세상을 다 얻은 줄 알았지. 해달라는 거 안 해준 게 없어. 5살 때 250만 원짜리 장난감도 사줬으니까. 내가 부족한 게 많은 상태로 자랐기 때문에 뭐든 다 해주고 싶었어. 가장 좋은 유치원, 가장 좋은 학교까지. 저는 아이가 이상해진 원인이 형부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제주도 내려가서부터 학교에 적응을 못하더라고. 그래도 조금만 견디면 적응하겠지 싶었어. 근데 아니더라. 여자애들 괴롭히고 친구 물건 훔치고 그런 와중에 사춘기 접어들고 아빠까지 딴 여자 생겨서 떠나니까 걔가 제대로 클 수 있겠니? 얼마 전에 지하철에서 여자 치마 속 사진 찍다가 걸렸더라고. 애 아빠한테 말도 못하겠더라. 아들 잘못 키운다고 데리고 갈까 봐. 결국 언니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 소주는 2병이나 마시고 안주는 손도 안 대더라고요. 상간녀가 낳은 아이는 자기 호적에 올렸대요. 그러면서 농담 삼아 이제 나도 딸이 있어 하더군요. 언니는 20살 되자마자 남자들을 의지해 살았습니다. 아마도 가족에 대한 사랑 대신 이성에 대한 사랑을 선택했을 거예요.
다시 말해 경제 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죠. 어쩌면 그래서 이혼을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죽으나 사나 팔 걷어붙이고 세상에 나가야 되니 얼마나 두려운 게 많겠어요. 할 수 있다 용기를 주고 싶었습니다. 닥치면 누구나 다 한다. 깨끗이 이혼하고 다시 시작해보자 했습니다. 자식 생각하면 못할 게 없을 거다. 그때 언니는 생전 처음으로 제게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언니의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 그동안의 감정이 모두 해소됐다 생각했어요. 크게 변하지 않았더군요. 저와 다시 왕래가 시작되자 술을 마시고 전화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른바 제가 술주정 대상이 돼버린 거죠. 그 옛날 섭섭했던 얘기, 너가 너무 의젓하게 구는 게 싫었다. 그래서 내가 삐뚤어진 거다. 동생들 교육 잘 시켜라. 언니 대접 똑바로 해라. 엄마한테는 돌아가시기 전에 그동안 못했던 엄마 노릇 하시라 해라. 다음 주 내 아들 생일이니 파티 준비해라. 내가 이렇게 폐인되어 가는데 보고만 있을 거냐. 앞으로 나 먹여 살릴 생각해라.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저도 점점 지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또 한 번은 중국으로 날아간 그 년놈들을 죽이겠다. 당장 비행기표 사놔라. 너도 같이 가야 된다. 자매가 뭐냐. 이럴 때 같이 머리채 잡아주는 게 자매 아니냐. 어느 순간 단순한 술주정이 아닌 정신질환이 온 게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들었습니다. 언니를 다시 만난 일을 엄마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괜히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냥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언니가 아예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대놓고 술주정을 했으니까요. 전화벨만 울리면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 어쩜 그렇게 내 속을 후벼 파는 말만 하는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일부러 지아버지 뺏은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나도 피해자야. 난 정말 몰랐어. 나도 느닷없이 당한 일이라고. 이제는 엄마의 하소연을 들어줄 고모도 안 계시고 거의 매일 밤 언니 전화에 시달리는 엄마를 보니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그동안 말없이 지켜만 보던 남동생이 나섰습니다. 엄마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아서는 야, 제발 적당히 좀 해. 내가 여태 바보라서 아무 말 안 한 건 줄 알아? 우리가 병신이야? 우리 엄마가 병신이라서 하나하나 다 받아준 줄 안 알고 어디 진상짓 할 데가 없어. 가족한테 진상짓이야. 쪽팔리지도 않냐? 앞으로는 눈하고 뭐가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한 번만 더 우리한테 이런 전화 걸면 당장 쫓아가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다 같이 함께 살 때 언니는 유난히 제 남동생을 많이 때렸습니다. 어려서 만만하기도 했고 유일한 아들이라고 엄마도 아빠도 늘 오냐오냐 했기에 거기에 더 많이 심술이 났을 거예요. 하지만 남동생은 자라면서 단 한 번도 언니 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나 싶었는데 그동안 모든 걸 지켜봤고 남몰래 쌓인 게 많았던 거죠. 남동생의 한 방이 언니에겐 두려웠나 봐요. 그 후로 언니는 또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회사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의 이름을 얘기하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나쁜 일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저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언니와 아빠가 다른 동생이었어요. 언니 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쪽 집과도 연 끊은 지 오래됐고 친어머니 역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언니를 찾았는데 도통 연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도 혹시나 하고 언니 번호로 전화를 했더니 없는 번호더라고요. 다시 한번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두와 연락을 끊고 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 걸까? 그날 퇴근하면서 장례식장을 찾았습니다. 처음으로 그쪽 동생들과 인사를 하고 돌아가신 분께 조문도 했어요.
얘기를 나눠보니 언니는 저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그쪽과 연을 끊고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언니 소식을 들으면 연락하자 약속을 하고 뒤돌아 나와 주차장으로 가려는데 한쪽 귀퉁이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다름 아닌 언니였습니다. 왜 이제 온 거냐 물었더니 어제도 오고 오늘도 왔지만 차마 못 들어가겠다고 하더군요. 이러지 말아라. 엄마한테 인사는 드려야 된다. 언니 손을 잡고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언니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 곧바로 자리에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차마 엄마 얼굴 볼 용기가 안 난다. 동생들 볼 면목도 없고 엄마 영정 앞에서 서면 자기를 데려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떻게 산 건지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고 왼쪽 팔에도 큰 화상 자국도 있더라고요. 거기에 얼굴은 반쪽이 됐고 입고 있던 옷조차 너덜너덜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시는 분께 인사드리는 일이었어요. 지금 인사 안 드리면 기회 없어. 나중에 후회하면 안 되잖아. 아직도 기다리실 거야. 어서 가서 인사드리자, 어? 간신히 언니를 달래 장례식장으로 들여보내고 저는 밖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언니가 퉁퉁 부은 얼굴로 혼자 나오더라고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내일 아침 발인 때도 오라고 했죠. 하지만 언니는 거부를 하더군요. 너, 나 어디 사는지 확인하려고 그러는 거지? 됐으니까 그냥 가. 앞으로 내 걱정은 하지 말고. 나 그럭저럭 잘 살고 있으니까 신경 안 써도 돼. 그리고 미안하다. 항상 너한테 많이 미안해. 나 용서해줘. 드디어 언니가 제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소리를 했습니다. 꼭 듣고 말겠다 다짐을 했던 건 아니지만 언니는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나라는 생각을 자주 했었거든요. 이렇게 쉽게 듣게 될 거라곤 예상 못했는데 그 미안하다는 한마디에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참았어요. 그리고 요즘 어떻게 사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도 답해줄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언니가 먼저 얘기해 주더라고요. 지난달에 우리 아들 중국으로 보냈어. 여기보다는 거기가 낫겠더라. 이혼 도장은 아직 안 찍었는데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 그래도 주민등록등본 떼면 가족으로 나오잖아. 나한테는 그게 힘이야. 그냥 서류상 가족일 뿐인데 보고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남편도 있고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완전히 외톨이는 아니잖아. 그치? 전에 언니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가족이 가장 불편했다고. 누구에게나 가족은 있고 아주 당연한 존재인데 언니에겐 왜 항상 가족이 불편할까? 결혼 전에도 그렇고 결혼한 후에도 또 다른 형태로 불편한 존재로 남게 됐잖아요. 언니는 평생 단 한 번도 제게 언니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처음으로 느끼게 됐어요. 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있어 감사하다고. 언니는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저를 뿌리치고 가려다 갑자기 마트에 가자고 했습니다. 돌아가신 엄마가 생전에 단감을 좋아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놔드리고 싶대요. 그렇게 저희 자매는 처음으로 함께 장을 봤습니다. 물론 식구들 먹이기 위해 장 보는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 바글바글한 마트에서 언니와 함께 장을 보는 기분은 매우 남달랐어요. 이것저것 사서 서로 나눠 먹고 어떤 물건이 좋은지 추천도 해주고 언니한테 이것 사달라 저것 사달라 투정도 부려보는 로망이 저도 모르게 있었나 봐요. 장을 보며 언니가 뭐라고 혼잣말을 하길래 자세히 들어보니 물건을 하나하나 보며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라고 하더군요. 그 마음이 오죽할까 너무 애잔했습니다.
단감을 사서 헤어지며 언니에게 말했어요. 언니, 내일 엄마 보내드릴 때 예쁘게 하고 가. 엄마한테 첫 딸은 특별하잖아. 끝도 없고 하염없이 예쁜 존재래. 마지막까지 예쁜 모습 보여야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언니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제게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몸을 돌리더라고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언니의 뒷모습, 지금까지는 늘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었는데 당장이라도 달려가 안아주고 싶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봤는데 언니가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기 바로 전 고개를 돌려 저를 다시 보더라고요. 그래서 달려갔습니다. 언제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언니, 그거 알지? 언니한테는 동생 많아. 우리 쪽에도 셋이나 있고 저쪽에도 둘이나 있잖아. 동생 부자여서 좋겠다. 부러워. 그렇게 저는 언니를 웃으며 보냈습니다. 장례식을 끝내고 그쪽 집 남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가 발인 날 무사히 참석했고 동생들에게 모두 미안하다는 말을 전했으며 유골함을 붙잡고 한참을 울고 갔대요. 역시나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는 얘기 안 하더래요. 연락처 달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동생도 언니 걱정이 많더라고요.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달린 거 생각하면 너무나도 밉지만 마음 한쪽에는 뭐라고 표현 안 되는 또 다른 감정이 존재하겠죠. 다행히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쪽이나 이쪽이나 앞으로 언니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 들을 일은 없을 거예요. 어쩌면 또 예전처럼 술 먹고 전화해 독설을 퍼부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젠 괜찮습니다. 언니의 어떤 투정도 다 받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언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까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